특검팀은 당초 대기업들의 투자 배경에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의 친분을 고려한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해당 의혹을 규명하진 못했습니다. 예, 한숨 나오는 사법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도 문제고 이 특검 1차 특검 수사도 좀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관련 이야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김상민이 나와. 김상민이 기억하시죠? 네. 김건희가 공천을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왕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네. 그러자 국정원 법률특보로 갑니다. 맞아요. 거기에서 한 짓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테러 사건을 축소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아요. 그게 김상민이야. 예. 아시겠죠? 예. 이런 김상민에 대한 1심 선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정말 처참합니다. 일단 구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청탁금지법 위반. 이게 이제 이유환 화백의 그림을 선물해주고 공천 받았다. 김건희한테. 네. 그게 이제 특검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존 버킴한테 그 차량 그렇지. 받은 거. 예. 요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특검에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4,100여만 원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위에 거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유한 화백 그림 나온 거 알지? 아, 알죠. 그 막 감출라고 하고 예. 오빠가 김진호. 기억나지? 예. 그것에 대해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했느냐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현복 부장판사의 판단입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상민 전 검사가 그림을 실제 구매했다거나 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자, 이렇게 얘기했지. 예.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언론에서 안 하더라. 자, 지금부터 언론은 네. 그냥 이 무죄 나온 것만 전달해. 그럼 무슨 언론이야? 앵무새지. 그렇죠. 이게 뭐야 그게? 자, 다시 한번 판사의 판단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좀 네. 머릿속에 좀 담아두세요. 어떻게 네. 판단했는지. 뭐 김건희랑 관련 없다는 거야. 네. 맞지? 맞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반박할 만한 증거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림 중개업자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한 게 있습니다. 법정에서? 법정에서 예. 강모 씨인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취향이 높으신 분, 여사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다. 소문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냄새 너무 많이 나잖아.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게 주려고 그림 구입하는 걸로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엄청 좋아하셨다라고 들었다. 엄청 좋아하셨다. 누군가한테 줬다는 거지. 예. 자, 법정 증언 나왔지. 예. 증언이라서 신뢰가 안 간다고? 알았어. 그럼 당신 나눈 카톡 이거 물증이지. 네. 중개업자 강모 씨가 21g 알지? 네네네. 21g 대표한테 카톡을 보낸 게 나왔습니다. 여사님이 어떤 그림 좋아하시는지 아는지요? 이렇게 이제 그 취향을 확인을 한 거야. 그렇죠. 예. 중개업자가 김건희의 취향을 확인한 다음에 김상민에게 알려주는 카톡이 또 나왔어. 한국 화가는 단색화를 좋아하신다네라고 김상민한테 보냅니다. 어때? 그리고 김상민은요 위증 교사 혐의로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 예. 그림 중개업자의 법정 증언이 있거든요. 김상민 전 검사가 특검 조사 때 어떻게 대답할지 알려줬다. 다른 사람 의뢰로 그림 산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했다. 자, 또 다른 중개업자도 증언한 게 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아이폰으로 교체하고 필요시 변호인도 구해주겠다고 한 말을 들었다. 와, 야, 나 이거는 언론 보도 아니, 이 내용 하나도 못 봤는데. 안 나와. 아니 근데 이게 무죄예요. 근데 이게 이현복 판사 앞에서 다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는 거죠? 법정 증언이잖아. 몰래 증언이 아니고. 근데 이거는 카톡 그럼 내가 뭐 카톡을 해킹했니? 야, 이게 다 있잖아. 근데 와. 무죄. 김건희랑 연결된 거는. 근데
아까 존버킴한테 받은 거는 그 유죄 나왔거든. 그건 김건희랑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유죄. 어떡할 거예요, 두 분 진짜. 나 진짜 미치겠다니까요. 명태균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 검사를 밀어주려고 하고 있다. 네. 김건희가. 그 얘기가 나왔었고 김 전 검사가 어떤 사람이면 제가 그걸 국정감사 때 깠는데 현직 검사 시절에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란 문자를 뿌려가지고 맞아. 제가 그걸 입수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맞아. 난리 났었죠. 현직 검사 시절에 이제 선거운동했고 출판 기념회하고 막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정직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뭔가 강력한 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검찰총장부터 시작해서 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버젓이 출판 기념회 열고 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 또는 그 뒷배가 대단한 사람인데 당연히 여사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네. 그런데 무죄. 김상민 검사는 그 판결문 보면 2022년 7월달에 김건희를 처음으로 만나서 김건희와 수시로 카톡으로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거기 보면 김건희의 개인적인 뭐 법률 자문이라든가 가족들의 그런 것까지 다 챙겨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2023년 9월달에는 김건희 비화폰으로도 통화를 한 적이 있다. 라고 판결문에 판사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죄주기 좀 껄쩍지근했나 봐요. 그러니까 유죄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또 쭈르륵 써놓고 나중에 무죄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다만으로 다 해결되잖아. 다만.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런 이제 김상민이가 자기 이제 그 공천 받으려고 이 그림을 갖다가 이제 구입해서 김건희한테 선물을 하려고 그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취향이 높으신 분 그다음에 여사님 뭐 이런 표현이 사실은 이제 법정 증언도 나왔지만 카톡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카톡으로도 이 취향이 높으신 분이 줘야 되는 거다라고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 강모 씨라고 중개업자가 거짓말 못하고 그냥 그대로 법정에서 진실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죄가 저는 무죄 판결 쓰기가 더 그러니까 쓰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은 무죄 판결 그냥 막 써요. 그러니까 이면지로도 못 쓸 정도로 그냥 해괴한 논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뭐 계약서 안 쓰니까 무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쓰면서 이제 김상민, 김혜성까지 온 건데 저는 이게 정말 사법부가 조의대 체제 하에서 너무 지금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다라는 걸 저는 문제 제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김건희랑 가까운 사람들은 다 무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저 김건희 무죄 중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무건 유죄, 유건 무죄 해가지고 권력 있으면 무죄냐 이랬는데 지금은 유건 무죄. 무건 유죄. 그러니까 건의와 같이 있으면 무죄가 나오는 아예 그냥 사자성어 이걸 바꿨어야 될 정도로 김건희 패밀리에 대해서는 완벽히 봐줄 결심으로 지금 법 논리를 해괴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국민들이 인내심의 한계를 이제는 저는 다 느끼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잣대, 아주 명백한 증거 이런 게 없으면 다 무죄다라고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특히 이 김성민 검사 같은 경우에 돈이 계좌에서 나왔다 뭐 이런 증거가 없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황당한 거죠. 황당하죠. 누가 그럼 계좌에서 돈을 빼서 뇌물을 줘야만 그러면 앞으로는 처벌이 되는 겁니까? 계약서를 써야지만. 계약서를 써야만 처벌받는 겁니까? 아니 계약서 쓰면은 또 무죄, 안 쓰면은 또 무죄. 그냥 뭐 아무튼 김건희로 올라가는 쪽 관련해서는 다 무죄야. 무죄. 그냥 난 차라리 그렇습니다. 아니 김건희랑 관련 있으니 무죄입니다라고 차라리 그냥, 그래. 그냥 그렇게 해. 심각합니다. 자, 안 그래도 또 김건희 집사 김예성. 김예성 우리가 굉장히 심연보 기자님이랑 관심 많이 가졌던 사안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력한 기업들이 김예성의 IMS 모빌리티에 184억을 투자했거든요.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김건희를 보고 투자한 것으로 우리는 의심했죠. 그런데 그 김예성이가 그중에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김건희 특검이 기소를 했거든요. 자, 일단 구형부터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IMS 모빌리티 관련해서 48억 4,700여만 원 정도를 횡령한 걸로 혐의를 받았고 구형은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 3,233만 원이었습니다. 구형이 이렇게 이제 구형을 했거든. 그런데 사법부가 저 48억을 또 쪼갭니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나는 무죄, 하나는 공소 기각을 해버려요. 24억 3천 횡령한 거는 무죄.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적
횡령 관련해서는 요거는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다. 공소 기각.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 아니 김건희를 보고 184억 원을 투자했다는 거에서 이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야. 여기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럼 김건희 특검 수사에 범위에 당연히 해당되지. 그렇죠. 여기서 파생되는 모든 일들은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공소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그 특검법에 보면은 뭐 증거가 겹친다거나 하면은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써놨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김건희를 보고 돈을 줬다 이런 정황만 있으면 사실 다 관련 사건으로 포함돼서 수사권이 네.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관련 사건, 관련 범죄의 범위를 엄청나게 좁게 보고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매체에 나가서도 인터뷰했는데 혹시 이거 빌드업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9일 날 있을 윤석열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수사권,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돼서도 굉장히 좁게 해석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특검법을 만들 때 원래 이제 그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과 연관된 사건,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넌 것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불안해서 그 한 다리 건넌 거에서 또 한 다리 건넌 거 그것도 수사 범위가 되게끔 그 16호, 17호에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 개정안에 다 이렇게 나오는데 법원이 한 다리 건넌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어. 근데 두 다리 건넌 거는 안 돼.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법 왜곡이네. 그러니까 입법자의 의사를 갖다가 완전히 왜곡시킨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열받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안전하게 만들려고 두 다리를 갖다가 해갖고 튼튼하게 쳐놓은 건데 그걸 갖다가 그냥 지 마음대로 막 해석해갖고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좀 일단은 그 점에서는 열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IMS 모빌리티는 비마이카 사건인데 이거는 사실은 박근혜 때 그 미르재단을 상상하고 그거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저희가 특검한테 보낸 거예요. 이 예컨대 이제 이 IMS 모빌리티 비마이카가 346억 누적 손실이고 그다음에 자본금보다 900억 원이 많은 부채가 있는 회사 아닙니까? 이런 회사에 어떤 기업이 50억씩 투자해서 184억을 만듭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들어간 기업들이 다 그때 당시 윤석열한테 조금 이렇게 사정해야 되는 네. 민원이 있는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다 했고 그다음에 한국증권금융이라 그래갖고 아주 증권가에서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공공기관도 거기다 50억을 투자를 그렇습니다. 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네. 그걸 수사하라 그랬더니 네. 그거는 수사 안 하고 김건희 특검도 사실 좀 소극적으로 성의가 수사를 했고, 없었죠. 성의 없었고 네네네. 사법부는 그걸 그 성의 없음을 그대로 받아준 것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 차이로 보시면 돼요. 우인성 재판장과 이진관 재판장 차이인데 그렇습니다. 구멍에 대해서 이진관 재판장은 야 공소장 바꿔라고 해서라도 처벌을 하고 구형량보다 더 때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우인성 판사는 니네 자본시장법 이거 방조인데 약올르지 매롱하면서 그냥 방조 아니니까 우리는 무죄야. 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가 문제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심각한 이건 검찰권 사유화까지 더해진 사건인데 당시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가운데 박아놓고 나머지 잔가지들을 묶어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괄 정리가 됐는데 지금은 V제로 김건희를 오히려 빼버리고 공범관계를 다 횟감 뜨듯이 다 슬라이스로 나눠서 하니까 기소와 수사와 기소가 일단 부실했고 그걸 구멍 삼아가지고 또 사법부는 옳다구나 하고 거기에 맞아. 박수 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쪼개기 개념을 검찰과 법원에서 둘 다 악용을 해서 최악의 사례를 지금 만들어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가잖아요. 누가 가장 억울한지 아십니까? 최순실이 지금 법정에서 맞아요. 네. 구명운동 해달라고 할 지경에 이렇게 너는 되면 뭐 맨날 최순실 꺼내달래. 너 뭐 돈 받았니? 비유로 비유입니다. 비유로 네. 최순실이 당연히 처벌받듯이 이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건 아닙니다, 말씀이신데요. 저는. 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김건희가 있습니다. 김건희가. 네, 맞아요. 그 옆에는 최은순과 김진우가 있고 예. 근데 그거를 쏙 빼놓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니까 뭔가 엉성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조영탁이나 김혜성도 이 사실 비마이카 IMS 모빌리티가 과연 이들의 것인지 아니면 이게 김건희 그 일가의 것인지 그것도 사실은 추적을 해야 되는데 핵심들을 쑥 빼버리고 교집합을 없애버리니까 부실하고 허황된 이런 기소가 되고 자꾸 무죄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비슷한 사건이 커버나 컨텐츠 관련된 후원인데요. 이 특검이 커버나 컨텐츠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기소하거나 한 게 없어요. 없어요. 커버나 컨텐츠도 대기업의 후원을 받거든요. 네. 근데 누구 때문에 후원을 했겠습니까? 다 김건희 때문에 후원을 한 건데 윤석열은 이 김건희.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기소나 이런 게 없었고 똑같은데 이 비마이카도 누구 때문에 돈을 넣겠어요. 근데 김건희로 보이잖아요.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 권력농단인데 권력을 빼고서 처리하니까 아무것도 안 맞는 아무것도 거예요. 안 지금. 맞- 안 권력농단 맞는 사건. 네.
근데 제가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이 뭐 법적인 내용을 다룰 때마다 법조인들이 항상 했던 말이 뭐냐? 예. 공소기각은 거의 현실 사회에서는 없다. 없어요. 이런 맞아요. 얘기가 항상 들어왔거든. 저도 예. 그걸 제일 많이 강력하게 들었던 기억이 뭐냐면 그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 가지고 안동환 검사라고 있어요. 네. 대법원에서 너 보복 기소했다. 그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1호 탄핵 대상이 됐었던 예.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특검 관련해 가지고는 공소기각이 지금 벌써 3건째입니다.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게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게. 일단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전성배를 통한 통일교 현안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공소기각. 와. 그리고 방금 다룬 김혜성 공소기각. 와. 지금 연짝으로 몇 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법개혁 2월 중에 처리한다라는 의지를 예. 표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지금 대법원이 반대를 하고 있어. 이거는 뭐 그냥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전 법원행정처장도 나와서 반대하고 현 법원행정처장 반대하고 대법에서도 반대하고 간담회 할 때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보란 듯이 뭔가 지금 맥락을 갖고 이렇게 방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본안 판단을 안 하고 공소기각으로 날려버리라고 하는 어떤 해석상의 지침 뭐 이런 게 있지 않은가 저도 의심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선고한 판사들 보면 역시 조희대 사단이거든요. 조희대 재판연구원이었거나 조희대의 어떤 사단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서울 형사중앙 법원장, 그러니까 재판장으로 다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거기서 일단은 본안 판단은 껄끄러우니까 네. 그냥 공소기각으로 날려라.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서야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싹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검법은 본류와 한 단계 2다리 건너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아예 그거를 뭐 법원 행정처든 어디서 이 2다리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 아닌가.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공소기각을 정말 인생에 살면서 한 번 보기 힘들다는 그 공소기각을 이렇게 연달아서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네, 심각하네. 이 심각하네. 그래서 진짜. 제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면 이 수사권의 범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면 과거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문제되니까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를 조금씩 계속 수정하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판례를 변경해 놓고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 빠져나갔잖아요. 그것처럼 일종의 빌드업 작업처럼 돼서 이제 19일 날 있을 윤석열에 대한 판단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의 범위를 엄격하게 들이대야 된다라고 하면서 원래 직위원이 구속을 취소할 때 그 얘기를 해놨었거든요. 과연 수사권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예, 위에다 물어봐야 된다고 했었어요.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을 가능성이 좀 아니, 갑자기 그래서 진짜 그 생각이 나네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전 심각한 위기와 전쟁 상황으로 전 인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걸 사법개혁이라는 제도개혁으로 저는 풀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기현 때부터 조희대 때부터 하나하나 봐주다 보니까 이놈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간이 해도 된다고 배밖에 생각하는 나온 거야.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신호 위반을 해도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지 않아요. 그렇죠. 이하상에게 간이 배밖에 나온 것과 똑같은 거 그렇죠.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제도개혁 전 찬성론자고 네. 저는 심지어 재판 헌법소원까지도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란의 잔당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네. 휴먼 에러, 그렇지. 불 난 곳에 대해서 소화기를 팍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힘을 모아서. 그래서 저는 이 조희대를 바로잡는 게 지금 전 가장 급선무인데 네. 거기에는 일반 평판사들이나 내지는 법원 노조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 힘을 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요, 이게 조희대에 대한 저는 문제 제기를 저는 매듭을 좀 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한 번은 넘어가야 될 고난이라면 매는 맞아야 되는 거고요. 네. 저는 만약에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탄핵을 말씀하시는 거죠? 탄핵까지 네. 열어놓고 국정조사를 해서 매듭을 지고 호루라기를 불어야 되는 거고, 두 네. 번째는 내란특별법에 사실은 알박기 인사 취소를 저는 꼭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조희대에 대해서는 특검이 좋은 논거도 줬잖아요. 윤석열이가 1년 전부터 획책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조희대 임명이 윤석열이 내란을 기획했을 때 임명을 한 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네. 그럼 조희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란 알박기 취소법을 만들어서 위헌심사 받도록
맞더라도 전 한 번은 이거 국회에서 정리를 해야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제도 개혁하겠습니다. 대법관 늘립니다. 뭐 하면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게 전쟁 중에 맞는 방법이냐. 저는 조금 더 이거 휴먼 에러에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는 고민을 더 하셔야 되지 않나. 네. 저도 100% 동감하고요. 지금 사실은 12.3 내란 관련해서 이제 검찰과 사법부에 어떤 동조 세력들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부합하려고 했는지를 저희가 이제 밝혀야 되는데 지금 이런 판결로 인해서 공소기각을 해놓으면 지금 요 앞에 있던 무리들이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이제 증거들이 지금 이제 그 수사권이 없는 특검에 의해서 압수된 증거들이 증거 능력이 없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거를 다시 압수해서 증거로 삼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뭐 핸드폰이든 뭐든 다 없었겠죠. 뭐 그렇겠죠. 네. 압수한 다음에 다 증거 확보하고 돌려줬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 겁니다. 막 날뛸 겁니다. 아 이제 우리 수사는 이제 그 특검에 의한 수사는 공소기각으로 불법이 되고 압수수색물은 증거 능력이 없으니 이제 우리는 살판 났다라고 하고 막 지금 그 누구죠? 곽상도가 네, 손해배상 뭐 하겠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들고 까불더라고요. 일어나면 사실은 본류인 12.3 내란 때 검찰과 사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그 제2차 특검에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거기는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그냥 이런 어떻게 보면 잔챙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일이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신나서 막 떠들고 다니니까 네. 굉장히 혼란스럽고 진실 규명이 아니, 그 어려워진다.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네. 2차 종합 특검 수사 대상자들의 태도도 매우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또. 그렇습니다. 네. 지금 기가 살았습니다. 그쪽은 지금.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법원 구성원 특히 이제 문제적 판사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전 그 사람들한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거를 우리가 해야지. 그냥 제도 개혁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적용 받을 수도 있고 또 적용 안 받을 그렇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별로 안 와닿아요. 내 목줄까지 이게 꽉 뭐가 들어와야 이분들도 뭐 긴장하거나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진관 재판장이 지금 굉장히 고립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면. 예. 그래서 저는 국회가 유일하게 국민들이 위임을 한 기구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해서 전 단죄할 건 단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도 개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편해요. 그냥 뭐 정리한 것 같은 티는 나고 정리도 안 되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럴 게 아니라 조희대부터 지금 문제 제기 뭐 영장 전담 판사니 뭐 김인택도 뭐 청탁금지고 약식 기소 간다면서요. 약식 기소. 왜 근데 징계 안 합니까? 근데 저는 국회가 만약에 다수의석이 아니라면은 제가 아유 그래 다음 총선 때 표 더 몰아줘 이럴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160석을 갖고 있어서 마음을 먹으면 조희대부터 다 쫄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그거를 저는 안 하는지가 네. 오히려 사법부의 저 간이 배 밖에 나오는 행위를 더 촉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저는 좀 명확하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 저희들이 좀 더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긴장 가야 돼요. 네, 긴장 긴장을 가져야 가야 될 됩니다. 것 같고.